예, 이번에는 소득처분 진행해 볼까요? 소득처분이 금방 설명했던 결산조정, 신고조정보다는 더 1차에서 더 많이 나오는 탑픽이긴 하고요. 의의를 보시면 세무조정사항의 추가적인 귀속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조정은 한마디로 간접법으로 차이를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소득처분은 귀속자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세무상 자산 부채와 관련이 있고, 사회유출은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 의무를 유발하죠. 제가 보기에는 소득처분의 백미는 사회유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시피 그림에 보시면 세무조정은 가산조정하고 차감조정이 있고, 가산조정에 유보, 사회유출 기타가 있고요. 차감조정에는 마이너스 유보와 기타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3번에 가산조정의 소득처분이 있습니다. 보면 유보인데요.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는 소득처분이고, 그냥 무조건 외워버립시다. 자산 증가, 부채 감소죠.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산 증가, 부채 감소. 화살표에 결국 세무상 자본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네요.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사회유출을 보면, 사회유출을 보시면요. 사회유출은 세무조정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 즉 사회,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서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소득처분이고요. 세무조정으로 인한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므로 결산상 자산부채 자본하고 세무상 자산부채 자본의 차이는 없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의 주주는 배당, 동그라미 2번의 임직원인데 가로 내용을 기억하셔야죠. 주주인 임직원, 즉 우리 회사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한테 소득처분이 갈 때는 임직원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상여처분이 되고요.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국내 사업장의 소득을 이미 구성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귀속이 돼서 그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법인이거나 장사하는 개인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또 가세하면 전형적인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때는 기타 사유출이라고 해서 이제 잘라준다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과세시키지 않고요. 동그라미 4번의 이 이유의 경우, 즉 상대방한테 귀속이 됐는데 그 사람이 우리 회사랑 아무 관계없는 관할 구청 공무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세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줄을 보면 세무조정이 국외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의 법인주주라면 배당으로,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고 있네요. 양가로 3번의 기타는 쉽게 얘기해서 자본을 건드리는 경우인데, 가산조정의 결과가 회사 내부에 남아있지만 결산상 자산과 부채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화살표를 보시면 이는 자산부채가 아닌 자본 내의 변동을 의미함. 대표적인 게 자본을 건드리는 경우인데, 자본을 건드리는 경우는 우리 자산부채도 영향 없고요.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기타 처분이라는 걸 하죠. 또는 우리가 세무조정을 했는데 언젠가 반대조정이 있는 것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고, 그게 아니라 세무조정의 결과 다시는 반대조정을 할 필요 없는 것도 기타로 몰아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4점의 차감조정의 소득처분인데요. 양가로 1번의 마이너스 유보,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증가시키는 경우의 소득처분, 즉 자산 감소 부채 증가고요.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 세무상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 양가로 1번의 사유유출, 차감조정에는 사유유출이 없죠. 그 이유가 밑에 칠판마크에 써 있습니다. 옆 페이지 양가로 3번의 기타 보시면 차감조정의 결과 회사 내부에 남아있으나 결산상 자산부채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는 자산부채가 아닌 자본 내의 변동을 의미함. 대표적인 예는 자본을 건드리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칠판마크를 보면 차감조정에는 사회유출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차감조정을 했으면 마이너스 유보 아니면 기타죠. 이거 되게 구분하기 쉬운 편인데,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그 차감조정을 입금산입으로 언젠가 뱉어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뱉어낼 차감조정은 마이너스 유보 하시면 되고, 이번에 차감조정을 했는데 다시는 뱉어낼 필요 없이 내가 먹어버리거나 가져버리는 것은 그냥 기타라고 하면 되죠. 전형적인 차감조정의 기타가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아시죠? 100원 정도 배당을 받으면 최소 30%인 30원을 입금불산입 해주는 제도인데, 나중에 절대 뱉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기타라고 소득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면 소득처분의 특례인데요. 양가로 1번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이죠. 요거는 우리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미 다 한 번씩 봤을 테니까 이 표만 별도로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양가로 2번에 추정하여 계산하는 경우인데, 추계 결정 시 소득처분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추계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있으면 이거는 대표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대표자 상해로 소득처분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회사가 장부가 어쩔 수 없이 찢겼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추정을 하게 되면 그 추계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추계 결정한 경우는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겨보면 양가로 3번의 기타의 특례죠. 1차 탑픽으로는 아직 등장한 적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회사가 세무조사에 걸렸는데 과거에 약 매출 10억을 누락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갔나 싶었더니만 그 당시 영업부장이 가지고 이제 횡령을 해버린 거죠. 세무조사에서 이게 발견되면 매출 누락이었으니까 이제라도 뭐를 해야겠습니까? 매출 누락한 거에 대해서 입금 산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입금 산입 매출 누락 10억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소득처분이 원래는 그 영업부장, 횡령한 영업부장 앞으로 상여를 쳐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세금을 더 물려야 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미 잠적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모든 회사에 대한 관리 소홀을 책임을 문책 삼아서 대표자 상여를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의 원칙이죠. 대표자 상여. 그러면 대표님은 안 그래도 연봉이 세니까요. 최고세율 38.5%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세금을 약 3억 8천을 더 내야 하는데 이거를 스스로 세금 내는 사장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억 8,500을 또 누가 내주냐? 또 이 회사가 또 내주죠. 그런데 이걸 회사가 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 비용이 아니라 대표님의 개인 비용인데 이거를 회사가 또 내줍니다. 만약에 회사가 내준 게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왜 회사 니네 비용 처리했냐? 이거는 대표 비용 아니냐라고 해서 또 손부를 당합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인데요. 특례원이라고 해서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죠. 즉, 요 10억에 대한 소득세 3억 8천 정도를 법인이 대신 내줬다가 또 걸리면 이것도 또 손불이요. 또 3억 8,500도 원래는 상여처분을 또 대표 앞으로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표가 될 것을 회사가 냈으니까. 그러면 3억 8,500에 대해서 만약에 상여처분을 해버리면 또 그거의 38%인 약 1억 1천 정도를 또 회사가 내줄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이걸 반복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두 번째, 즉 특례원. 두 번째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면 그때는 이거 무한 반복하기 힘드니까 그냥 기타 사유출로 잘라져 버리는 그런 제도죠. 동그라미 3번의 특례 2를 보시면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의 부당히 사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 신고하면 유보입니다. 그러니까 특례원하고 다른 게 얘는 수정신고란 걸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일시적 차이로 봐서요. 유보나 마이너스비를 하는 거니까 이 특례원하고 특례2는 그냥 간단히 봐도 1차 수업 목적으로 나온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참고를 보시면 세무상 자기자본이라고 해서 청산소득 등의 계산에 사용되는 세법상 자기자본은 보시면 결산상 자기자본에 유보잔액을 더하고 손익미계상 법인세를 빼서 우리는 세무상 자기자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새 가끔씩 물어보던데요. 세무상 자기자본을 우리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고 불러요. 조정명세서 갑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세무상 유보. 세무상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이 두 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실무자가 아니니까 이게 뭔지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일반 개론책, 즉 1500페이지가 넘는 개론책에는 이게 딱 양식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말문제세법이라고 해서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서식은 안 나와 있는데 요새 가끔씩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세무상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표에서 알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회사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죠. 자, 우리 넘겨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 A의 14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내역이다. 다음 세무조정 중 자적을, 여기 있네요. 자적을, 즉 유보나 마이너스부를 의미하는 거죠. 유보나 마이너스부에 적어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부터 유보나 마이너스부 사항이 4개가 나올 것이고 그 외 것이 1개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험업법 등의 법률에 의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을 수익으로 계상함에 따라서 이를 입금 불산입하였다. 이거는 우리 고정자산이니까요. 유보나 마이너스부로 자산을 조정해줘야죠. 2번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익 수익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했으니까 일단은 입금 불산입하겠죠. 보전하는데 충당하고 이를 입금 불산입했다. 요걸 나중에 뱉어내야 하면 마이너스부요. 그렇지 않으면 기타인데 요거 나중에 뱉어내야 안 뱉어내요. 이거 안 뱉어내죠? 그냥 기타 되겠습니다. 3번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일시상각 충당금을 송금산입했다. 그럼 마이너스 유보인데요. 나중에 이 자산을 사가지고 감가상각할 때마다 플러스 유보로 뱉어내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단기 말 현재 건설 중인 공장 건물의 취득에 소요되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계산함에 따라 이를 송금 불산입했다. 이것도 공장 건물의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자산부채와 관련 있는 유보 마이너스 보가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서 시가 초과액을 송금 산입했다. 이것도 토지의 매입과 관련이 있으니까 유보나 마이너스 보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자적을표죠. 자적가표네요. 자적가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에 있어서 자적가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2번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소득 귀속자를 묻지 않고 무조건 기타 사회출로 처분하고 있죠. 3번에 보면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죠. 기타 사유출이 없고요. 4번의 소득처분은 각소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영리 및 비영리 법인과 모든 외국 법인에게 적용된다. 이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죠. 세무조정할 때마다 이거 당연히 소득처분을 하는 거고요. 5번의 신고조정 사항은 송금산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결산조정 사항은 송금산입 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 서로 반대죠. 반대. 서로 거꾸로 잘못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0페이지 4번 문제 좀 볼게요. 다음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결산조정 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만 세무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다. 이건 거의 정의죠. 정의. 2번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송금산입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결산조정은 향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기업회계가 잡았어야만 비용이 인정되는 거니까 작년에 자기들이 안 잡고 올해야 이제 와서 나 작년에 못 잡았으니까 추가로 경쟁청구로 돌려주세요. 이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3번 인건비의 과소계상이 발견된 경우 세무상으로 추가적으로 송금산입을 해야죠. 얘는 신고조정 사항이니까요. 4번 결산조정 사항은 송금산입의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신고조정 사항은 송금산입의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없다. 맞는 수화도 있고요. 5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대손 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한도 미달하게 대해서 추가적인 송금 산입을 할 수 없죠. 그러면 결국은 2번이 오답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챕터 3의 입금과 입금 불산입이죠. 3.1의 입금의 일반, 과세소득의 규정 방법, 가운데서로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 즉 순자산만 증가되면 별도로 입금 불산입이라고 열거되지 않은 한 일단 과세하게 보겠다는 게 이 법인세법의 소득 학설이고요. 오른쪽 서류의 소득세법은 뭐 지금 공부할 필요 없지만 소득 원천설, 즉 소득 원천에 따라서 2배사근 연기 퇴학만 과세하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죠. 그냥 가운데 서류만 볼게요. 규정 방법을 보시면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또는 완전 포괄주의, 그 다음에 의미는 순자산만 증가하면 별도의 입금불산입으로 열거되지 않은 한 과세하는 방법, 사례, 법인의 경우 매출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산 수중이 과세되고 있죠. 이점의 입금의 정의를 보시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금액이죠. 다만 순자산의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자본의 납입, 그러니까 우리가 증자를 받아가지고 차변에 현금 증가하고 대변에 자본금 드는 거, 이 자본의 납입, 그 다음에 입금불산의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페이지 보시면 3.2의 입금, 주요 입금의 항목이라고 해서 14개가 열거되어 있는데 요거는 예시에 불과하다고요. 이게 왜 예시에 불과하다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금 산입 항목은 포괄주의에 의해서 순자산만 증가하면 무조건 입금 항목이고요. 우리 좀 이따가 배우실 입금 불산입이라고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 입금으로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요 14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세법전, 요거 아시죠? 세법전에 이 14개가 예시되어 있거든요. 그 예시되어 있는 거에 불과하고요. 요거는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뭔지만 잘 이해하시면 수업 목적으로 충분하죠. 1점의 입금의 항목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사업수익금액이죠. 우리 사업수익금액이 곧 매출액이고 매출액이 입금이라는 건 설명할 필요 없죠. 그 내용을 보면 매출 엔류와 매출 할인도 차감되고 있는 건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은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차감하는 것이지 매출일에 차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이거 다 6절에서 배우시는데요. 우리가 12월 29일 날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배웠죠. 2에 10, n에 30, 즉 10일 안에 결제하면 2% 할인해 주는 거 있잖아요. 12월 29일 날 10억을 팔았는데 100원을 팔았다고 치죠. 그래야 계산하기 쉽겠다. 100원을 팔았는데 그 사람이 내년 1월 3일 날 진짜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98원이 나의 매출액인데 이거는 12월 29일부터 굳이 98원을 매출 잡는 게 아니라 일단 오늘은 100의 매출을 잡고 1월 2일이나 3일 날 그 사람이 진짜 11원에 갚아버리면 그때 2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6절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번 보시면 자산의 양도 금액인데요. 이때 자산은 자기 주식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는 자기 주식을 거래하면 마이너스 자본거래로 보는데 세법에서는 나의 주식이든 남의 주식이든 그냥 주식 거래는 다 일종의 자산거래로 본다는 게 매우 특이하죠. 자산의 양도 금액은 굳이 입금 항목 예시에 볼 필요가 없는데 제가 가운데 그 오른쪽 세로 내용에 뭐 기업회계와 차이점을 굳이 비교를 했는데 지금 굳이 이걸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동그라미 3번에 자산의 임대료. 자산 임대가 목적 사업이든 아니든 임대료는 그냥 무조건 입금으로 과세가 되죠. 삼성전자가 기흥 공장에 약간 스페이스가 남아가지고 자회사한테 공장 한 켠을 빌려주고 한 달에 1억씩 받고 있으면 삼성전자는 그 임대가 목적 사업이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입금으로 세금 내는 건 마찬가지고요. 동그라미 4번에 자산 수증액과 채무면제액도 입금으로 과세가 되는데 수업 목적으로는 대부분 얘네들을 1월 결석금 보전에 충당할 테니까 입금 불상액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5번에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이죠. 제가 옆에 이제 주 2번에 써놨는데요. 우리 작년 송금이 올해 환입되면 입금이요. 작년 손불이 올해 환입되면 입불이죠. 이건 대응 논리 언제나 똑같고요. 동그라미 6번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책에나 나오는 사전적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 같은 사전적 의미이지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IFRS에서 재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IFRS도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그러니까 스탠다드인 기업회계 기준, 맞죠? 국제회계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법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책에서나 나오는 거지 거의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7번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해서 분여받은 이익은 나중에 우리가 그 12절이던가요? 부당행위에서 잠깐 배울 거고요. 8번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에 파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하죠. 특개유저, 앞글자를 따면 특개유저로서 원래는 10억짜리를 저가인 3억에 사면 그냥 3억으로 우리가 기표를 내서 그 자산은 3억짜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유가증권이라면 그리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개인이라면 그거는 사자마자 3억이 아니라 10억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입금산입으로 치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배우신 특개유저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니까 특개유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동그라미 9번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죠. 동업기업한테 과세되는 게 아니고 우리 회계법인도 동업기업이거든요. 일종의 그 유한회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인적 조직에 불과하고 거기에 딱 소득이 보이면 파트너 한 명 한 명한테 분배해 주기 때문에 동업기업 자체가 그 과세당하는 게 아니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인 파트너 한 명 한 명인 동업자 입장에서 입금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10번은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11번의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나중에 14절에서 배우고요. 12번의 간주임대료 이따 다시 배우고 13번의 의지배당도 다시 배웁니다. 14번의 기타 수익으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보험차익, 손해배상금은 1번부터 13번 사이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자, 첫 번째 순자산이 증가했고요. 두 번째 입금 불산입으로만 돼 있지 않으면 이거는 분명히 입금으로 과세가 됩니다. 법전에도 지면에 한기 때문에 이 13개밖에 열거를 못했고요. 14번은 그냥 기타라고 써놓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입금 불산입이 아닌 한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주 1번에 보면 자기주식인데요. 기업회계는 자기주식의 처분과 소각이 모두 자본거래이지만 세무상 자기주식 처분은 손익거래여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그 하단에 표에 요약되어 있는데 자기주식 처분은 동그라미 1번이든 동그라미 2번이든 그 가운데 서로 보시면 기업회계는 둘 다 자본거래인데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의 처분은 손익거래고요.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라고 되어 있어서 오른쪽 세로 보시는 것처럼 자기주식 처분은 입금으로 세무조정 해주셔야 하고요. 자기주식 소각은 그냥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말로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가운데 참고만 설명드리자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중조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조정을 양편조정, 양추조정이라고 하는데요. 발생사회 보시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에 손익이 적정하지만 자산부채 왜곡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중조정을 하죠. 손익 적정인데 자부 왜곡이에요. 손익 적정, 자부 왜곡 이건 좀 암기하셔야겠네요. 세무조정 순서를 보시면 일단은 자산부채를 먼저 조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방 했던 A의 반대 조정을 하면 세무조정이 완료가 되죠.
이게 지금 말 문제로만 푸는 문제니까 이렇게 양측 조정을 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여러분 2차 시험 볼 때라도 이중 조정은 반드시 손익은 적정한데 자산부채 왜곡이 있을 때고요. 우리 자산부채 먼저 조정한 다음에 금방 한 거에 대한 반대 조정을 하시면 이중 조정은 쉽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3.3에 주요 입금불산 항목이죠.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국가는 어떻게든 우리한테 세금을 가져가려고 소위 그 국고주의적 관점, 국고가 국가의 금고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금고를 살찌우기 위해서 국고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실 주요 입금불산의 항목에 별로 내용이 많지 않겠죠. 왜냐하면 웬만하면 입금으로 과세를 시킬 테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입금불산의 항목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건 다 허수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왼쪽 세로에 양가로 1번 자본거래 있죠? 이게 무려 6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본거래는 회사 설립한 다음에 정말 여간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말만 무려 15개가 있지 거의 그냥 허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6번까지는 거의 허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주식 발행 초과금. 왜냐하면 자본의 납입의 일종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입금 불산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아까 자기 주식을 소가하거나 감자를 하시면 이것도 자본거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입금 불산의 항목이고요. 3번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하고 이전 차익은 밑에 그림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이 밑에 그림을 보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하고 이전 차익은 주발초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밑에 그림하고 오른쪽 세로에 회계 처리가 있는데 회계 처리에 보면 그 제일 끝에 나오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 딱 신주 발행하면서 그 끼워 넣기 하는 금액이 10원이거든요. 성격이 주발초하고 똑같다 보니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과 이전 차익도 입금 불산입으로 과세가 안 되고 있고요. 동그라미 4번의 합병 차익과 동그라미 5번의 분할 차익은 나중에 합병 분할을 배우시면 왜 이게 과세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번에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그 옆 페이지 보면요. 옆 페이지에 제일 위에 그림이 있는데 내가 삼성전자죠. 내가 제일 위에 있는 삼성전자예요. 예전에 삼성물산한테 투자해가지고 삼성물산이 자본준비금 등을 감액해서 나한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 세로에 삼성물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나한테 450원을 줬는데 그게 주발초 없애고 100원 주고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없애고 150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없애고 200원을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앞 페이지에서 배우신 것처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면서 나한테 배당을 주면요.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 전형적인 자본준비금이거든요. 이제 요거를 감액하여 받으면 내가 옛날에 낸 걸 돌려받는 거죠. 주발초는 내가 낸 거였잖아요. 내가 낸 걸 돌려받으니까 요거는 결론적으로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저희 공부할 때만 해도 상법이 2012년 4월 15일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 준다는 건 말이 됐는데 우리 주발초 같은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준다는 건 말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2012년 4월 15일자의 상법 개정으로 요새는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내가 배당을 받으면 나는 의제배당에 걸리지 않으니까 상당히 의제배당이 아니라 우리 그 실질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상당히 재밌는 제도죠. 다시 24페이지 와서 양가로 이번에 손익거래 보시면요. 동그라미 7번에 자산의 평가차익은 입금 불산입인데 가로 열고 아까 배운 것처럼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은 제외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에 의한 평가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 제외고요. 동그라미 8번 자산 수증익과 채무 변제익 중 이월결석금 보존에 충당된 금액 그건 주 3번에서 다시 배우고요. 동그라미 9번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변제익 중 법수증 요건도 다시 주 4번에서 배웁니다. 동그라미 10번에 2월된 입금 이것도 주 5번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동그라미 11번에 송금 산입된 게 환입되면 입금 산입이요. 송금 불산입된 게 환입되면 입금 불산입이죠. 동그라미 12번에 수익배당금 중 입금 일정 금액도 이따 다시 배울 겁니다. 동그라미 13번에 국세, 지방세, 과원합금, 환급금이자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10억만 냈으면 되는데 12억을 낸 다음에 2억이 환급돼요. 그럼 거기에 이자까지 쳐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이자는 입금 불산입니다. 이 소리죠. 14번에 연결 모법인이 연결 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법인세 비용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연결납세라는 걸 도입할 수가 있어요. 의무로 하는 건 아니고 원하는 회사만 할 수 있는데요. 연결납세를 도입하면 삼성전자가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이 될 법인세를 일단 자기가 받아요. 아래에서부터 받은 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연결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차피 자기가 모아서 낼 법인세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연결 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법인세 비용은 자신의 입금이 당연히 아니겠죠.
양가로 3번의 부채인데요. 부가세 매출세액은 내가 100원짜리 팔면서 110원, 즉 10원 더 받아오는 거죠. 이건 당연히 내 매출이 아니죠. 나의 부채 일종이니까 입금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 페이지에 주 3번 좀 볼게요. 주 3번하고 주 4번이 헷갈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주 3번에 보면 자산 수증익과 채무 면제익 중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인데 일단 가운데 회계처리 좀 보자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토지 100원을 공짜로 받거나 아니면 차입금 200억을 갚을 게 있는데 갚지 않고 바로 그냥 반제, 상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대변에 자산 수증익 100이 잡히거나 채무 면제액 200이 잡히겠죠. 화살표에 보면 기업회계는 이거 당연히 수익으로 세금을 낼 일이 생기는데 오른쪽 세로에 법인세 뽑으면 동그라미 1번, 일반은 일반적으로 입금으로 과세가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특례가 있는데 이걸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하면 입금 불산입을 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자산 수증익이나 채무 면제액은 일반적인 회사는 거의 안 나오고 회사 상황이 안 좋거나 거의 망하고 있을 때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분명히 거액의 2월 결손금이 누적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때 그 칠판 마크를 보면 2월 결손금은 일반적으로 발생연도에 10년 이내 것만 써먹을 수 있는데 이 규정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으니까 뭐 20년 전, 30년 전에 나왔던 2월 결손금도 이번 기회에 다 써먹을 수 있죠. 납세자한테는 아주 유리한 제도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참고 보시면 이때 충당할 수 있는 2월 결손 범위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아직 써먹지 않은 것, 즉 공제되지 않은 거 생각해보면 당연하고요. 동그라미 2번 신고된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결손금이라고 해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서 법인의 결손금으로 법인이 확인한 것 또는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 등을 위해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이런 것들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4번 보면요. 이번에는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익 중 법소정 요건을 구비한 금액이에요. 주 3번하고 주 4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주 4번은 주 3번은 자산 수증익 채무 면제익이면 다 되는데 주 4번은 그 중에서 채무 면제익만 됩니다. 채무 면제익도 어떤 이유로 되냐면 어떤 사유로 되는 거냐면 채무의 출자 전환이 있는 채무 면제익만 돼요. 채무의 출자 전환이 뭔지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놨는데 내가 법인 B죠. 법인 B. 예전에 법인 A한테서 400원을 차입을 했는데 이걸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A도 나를 막 죽일똥 살릴똥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냥 주식으로 받기로 했대요. 내 회계처리를 보면요. 나는 그래서 차변에 지긋지긋한 차입금 400을 없애고 원래 대변에 돈으로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신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으로 한 주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그 액면이 100원이고 지금 내가 시가가 150원이라면 주발초가 50이 잡히고요. 소위 400원짜리 차입금을 변제하면서 150원 주식만 발행하니까 약 250원에 이제 그 끼워넣기 금액이 생기죠. 이게 이제 채무의 면제액이라고 하죠. 자,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왼쪽 세로부터 갑니다. 이게 채무 면제액이고요. 가운데 세로에 기업회계는 수익으로 인식하고 법인세법은 일반적으로 입금과세를 시키는데 특례원, 금방 위에서 배운 게 특례원인데요. 주 3번에서 배운 거.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입금 불산입을 하는데요. 지금 주 4번에서 배우는 건 특례2예요. 특례2. 법 소정 요건이라는 걸 충족하면 즉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더라도 법 소정이라는 요건만 만족하면 지금부터 입금 불산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특례1하고 특례2의 차이점은 뭐냐면 특례1은 이미 과거에 많은 2월 결손이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보전에 충당해버리면 지금 당장 입금 불산입이고요. 특례2는 2월 결손금이 아직 없더라도 회사가 지금 2월 결손금이 거의 발생할 만큼 거의 망해가는 회사다. 그게 바로 참고에 나오는데요. 이 법 소정 요건 3개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이 회사가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리 입금 불산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특례1하고 특례2의 차이점은 뭐냐면 특례1은 이미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했으니까 이 입금 불산입은 기타라고 해서 이거는 나중에 마이너스부로 뱉어낼 필요가 없는데요. 특례2는 아직 발생한 2월 결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금 불산입을 시켜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야 합니다. 특례1은 기타고요. 특례2는 마이너스 유보예요. 이거 소득 처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득 처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주 5번의 2월 된 입금인데요. 보면 이미 전기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단기에 기업회계가 수익으로 계산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부터 2월 된 입금으로 보고 입금 불산입 세무 조정함.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매출 누락이 있었는데
이미 작년도에 기업회계는 세법은 입금 산입을 해놨는데 이걸 이제 기업회계가 올해 회수하면서 올해 또 수익 잡으면 전형적으로 입금 산입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작년에 매출 누락이 있었고요. 세법은 이걸 이미 입금 산입으로 딱 과세해놨는데 올해 그 매출 누락을 돈으로 회수하면서 기업회계가 이제야 수익을 잡으면 이걸 세법에서는 2월 된 입금이라고 해서 입금물산입을 시킵니다. 우리 챕터 3.4의 간주임대로부터는 좀 내용이 기니까 또 잠시 쉬었다가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